여러분,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 아주 흥미진진한 조세심판원 결정문 하나 가져왔습니다. 한 가족을 덮친 거액의 상속세 폭탄, 그리고 그 원인이 된 아주 복잡한 자금 이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. 서류상에 적힌 이름과 실제 돈의 주인이 다를 때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? 자,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? 은행 통장에 딱 찍힌 그 이름이 전부일까요? 아니면 그 돈이 움직인 진짜 이유, 즉 경제적 현실과 실질이 더 중요할까요? 이 지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복잡한 세금 분쟁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. 세법에서 말하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죠. 첫 번째 파트, 얽히고 설킨 자금의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거액의 상속세 추징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? 사건의 발단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78세의 나이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요. 그 후 시작된 국세청 세무조사 레이더망에 아주 큰 금액이 딱 걸려버립니다. 무려 19억 원이죠. 아버지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해 아내, 즉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보낸 돈이었습니다. 과세관청이 이 거액의 흐름을 아주 꼼꼼히 추적하기 시작한 거죠. 자,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? 2017년 2월 3일에 아버지가 본인 소유의 상가를 파셨어요. 그리고 열흘 뒤에 그 매각대금 중 19억 원을 어머니 계좌로 쏩니다. 그런데 참 묘하게도 딱 5개월 뒤에 어머니가 이 돈을 수표로 싹 뽑아서 자녀가 새 부동산을 사는데 보태주거든요. 아버지, 어머니, 그리고 자녀. 돈이 마치 징검다리 건너듯 쏙쏙 넘어간 겁니다. 그럼 두 번째 파트, 과세관청과 상속인이 이 19억 원을 두고 어떻게 팽팽하게 맞섰는지 그 입장을 보겠습니다. 똑같은 2017년의 자금 이동인데 양측 해석이 완전 180도 다릅니다. 국세청 입장은 아주 심플해요. 은행 계좌라는 형식을 중시한 거죠.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보냈네, 징역 1회. 어머니가 자녀한테 또 보냈네, 징역 2회. 즉, 별개의 독립된 징여가 2번 일어났다는 겁니다. 반면 상속인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. 당시 아버지가 78세셨고 치매 증상까지 있어서 혼자 재산 관리를 못하셨다. 그래서 어머니 통장을 단순한 위탁관리용 지갑처럼 쓴 것뿐이다. 이렇게 맞선 겁니다.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만약 과세관청의 논리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? 상속세 과세가액이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. 현행법상 상속계실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전부 상속재산에 얹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어머니가 받은 19억 원도 사전증여로 합산되고 자녀가 받은 돈 역시 또 다른 증여로 쳐서 사실상 이중과세의 늪에 빠질 아주 큰 위기였던 거죠. 세 번째 파트, 드디어 이 복잡한 분쟁을 잠재울 핵심 원칙, 실질과세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보겠습니다. 이 팽팽한 대립 속에 구원투수가 하나 등장하는데요. 세법에서 정말 뼈대가 되는 아주 강력한 원칙입니다. 바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이죠. 이게 뭐냐면 세무당국은 통장에 찍힌 명의나 이름표 같은 겉모습에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.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경제적 실질을 보고 과세하겠다는 아주 합리적인 원칙인 거죠. 누군가의 이름만 껍데기로 빌린 건지 진짜로 돈을 쥐고 흔들 권한까지 넘긴 건지 끝까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. 그럼 조세심판원은 이 원칙을 어떻게 이 사례에 적용했을까요? 심판원은 몇 가지 팩트를 쭉 봅니다. 첫째, 아버지가 당시 고령에 치매로 병원 치료 중이셨단 말이죠. 아내가 은행 일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인정된 거예요. 둘째, 아내가 그 19억 원을 개인적으로 펑펑 쓰는 적이 전혀 없어요. 셋째, 돈 옮기기 몇 달 전부터 이미 자녀 주도로 부동산을 사려고 투자 자문까지 받아둔 상태였거든요. 마지막으로 상식적으로 곧 상속재산이 될 그 거액을 굳이 아내한테 줬다가 불과 5개월 만에 자녀한테 다시 준다? 일반적인 경험칙상 앞뒤가 영 안 맞는다는 거죠. 그래서 나온 조세심판원의 결론? 아주 명확했습니다.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어머니 명의의 계좌는 단순한 차명계좌, 즉 관리용 지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. 고로 이 19억 원은 어머니를 거친 게 아니라 아버지 통장에서 자녀한테 다이렉트로 꽂힌 단 한 번의 증여다.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준 거죠. 억울하게 이중으로 부풀려질 뻔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제대로 바로잡은 겁니다. 통장 명의보다 경제적 실질이 이긴 완벽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
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어서 네 번째 파트, 가죽법인 무상대출 이슈라는 또 다른 세무 쟁점을 살펴볼까요?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가 얼마나 꼼꼼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아버지가 생전에 부동산을 팔았는데 하필 그 부동산을 사간 곳이 아내가 지분 100%를 가진 가족회사였어요.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매매대금 중에 무려 12억 5천만 원을 당장 안 받으시고 그냥 그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으로 쓱 처리해버립니다. 겉보기엔 그냥 회사에 돈 빌려준 평범한 거래 같잖아요. 하지만 여기서 아주 놀라운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. 바로 0.1%입니다. 아버지가 이 12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 가족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이자율이 연 0.1%였어요. 세상에, 요즘 같은 때에 0.1%라뇨. 이거 뭐 사실상 돈을 턱하니 공짜로 빌려준 거나 다름없는 거죠. 국세청은 기가 막히게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. 당연히 세법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. 세법에서는 가족이나 특수관계인끼리 돈 거래할 때 꼭 지켜야 할 적정 이자율이라는 걸 아예 정해두고 있습니다. 당시 세법상 법정 적정 이자율이 연 4.6%였거든요. 그런데 실제로 받은 건 0.1%잖아요? 국세청은 이 차이, 그러니까 4.5%만큼 회사가 이자 비용을 굳힌 거, 이거 사실상 아버지가 법인에게, 나아가 그 법인의 100% 주주인 아내에게 사전 증여한 거다. 이렇게 짚어내고는 상속재산에 싹 얹어버린 겁니다. 유가족들은 억울하다며 어차피 법인에 대출해 준 거고 나중에 법인이 법인세 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. 하지만 조세 심판원은 이번엔 상속인의 청구를 아주 단호하게 기각해버렸어요.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. 거액의 상속세를 피하려고 가족법인이라는 껍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초저금리로 이익을 몰아주는 꼼수, 법으로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. 세금 회피 목자리 뻔히 보이니까 그 이자 차액만큼은 사전 증여로 보고 상속세에 합산하는 게 맞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. 자, 오늘 살펴본 이 흥미진진한 사례들 어떠셨나요?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19억 원 이체권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이 납세자의 억울한 이중과세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죠. 하지만 가족법인의 0.1% 꼼수대출권에서는 반대로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잣대로 돌아와 빈틈없이 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. 결국 세법은 겉으로 보이는 종이 쪼가리나 통장 이름표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. 그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, 진짜 이익이 어디로 향하는지 끝까지 파고들거든요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. 여러분 가족의 금융거래는 과연 진정한 경제적 실질을 투명하게 반영하고 있습니까?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